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인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역시 대선판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대선 후보 지지도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된 MBS의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9%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다시 좁혀졌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소폭 올랐고요. 이어서 저희 한국갤럽 결과 같이 볼게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역시 MBS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긴박해지는 거죠. 선거일이 더 가까워지고 다음 주면은 이제 사전 투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일도 이제 뭐 2주가 채 남지 않았거든요. 이윤지 아나운서는 어떻게 사전 투표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본선거일 날? 저는 사전 투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사전 투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일 때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런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프레임 전쟁, 더 거친 전쟁의 접전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MBS 여론조사도 벌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또 깻잎 한두 장 차이로 또 접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또 그다음 우리가 한국갤럽의 조사겠죠.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갤럽은 불과 0.7%포인트. 깻잎 반에 반장 차이거든요. 더 접전이다.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월요일에 TV 토론일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단일화 결렬이 그렇죠.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진단과 분석 능력도 일치월장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게 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선거는 구도가 변해야 되거든요. 단일화가 되겠지. 안철수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어느 한 후보로 될 수 있겠지 생각했던 게 변하는 거거든요. 결국 유권자들은 구도가 변할 때 판도가 변하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은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지난주의 조사 결과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좀 끌어내렸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었는데 이 추세로만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조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단일화 결렬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영차에 영차 또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도 있고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구도의 변화가 오네. 이것이 또 이재명 후보 쪽이 분발할 수 있는 더 접전으로 갈 수 있겠네. 이런 판도의 변화거든요. 이것이 이번 주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거 이전 선거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계속 우리 이슈 폴폴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제가 정말 아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서 모른다. 3월 9일도 그날도 판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지지율을 쫓아오셔야 그래야 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놓치지 않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일화 결렬이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를 좀 막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요즘 이제 화두가 된 것이 대장동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두 여야 모두 책임론을 서로에게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논란이 터진 거잖아요. 이것이 줄 이 영향력,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줄 수밖에 없죠. 이번 대선은 물론 이제 치열한 프레임 전쟁 속에서 중간지대 유권자층인 MZ세대, 2030, 또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간지대 유권자들은 이념보다는 정치적인 효능감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후보를 뚫어져라 유심히 지금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이슈보다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가 뭐겠습니까? 바로 부동산이죠. 대장동 리스크가 화력이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이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 리스크 때문에라도 두 후보가 뭐 연이어서 잇따라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표심이 서울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 선거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리스크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그건 선거 때까지 규명되기도 어려울 거예요. 김만배다, 남욱이다, 정영학이다 잘 모릅니다. 유권자들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좀 더 TV 토론 두 차례 이제 남아있는 동안에 이 부분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리스크. 그렇다면 얼마만큼이나 이 의혹을 털어내느냐.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 후보 쪽의 주장이죠. 아니다. 무슨 말이냐. 몸통과 설계자는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게이트다. 이게 지금 맞붙고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승부가 날 거냐. 이 의혹에 대한 승부라기보다는 이제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중간지대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그런 부동산 정책을 이런 왜곡 없이 시장의 부정, 부패, 비리 없이 어떤 후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또 균형감 있게 부동산 정책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의혹을 공방하는 것보다도 정말 국민들이 귀에 솔깃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한 건 꺼내놓는 후보 쪽으로 중간지대 특히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의 민심이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대장동 리스크는 이 의혹 자체, 논란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 이슈가 돼서 누가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뭐 종부세 이야기도 나오고 공급 이야기도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시장 왜곡과 LH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누가 뭔가를 꺼내놓느냐. 이게 한 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유권자들은 이런 의혹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정책을 보고 그렇죠. 후보를 고를 것이다. 네. 예, 후보들도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보셔야 우리 될 것 방송을 같습니다. 보고 있으니까요. 예, 예. 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연령별 대선 후보 지지도 볼 텐데요. 2030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네.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30대를 봤을 때는 지금 한국갤럽의 이 결과 보시면 박빙입니다. 2030의 결과가 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2030이라고 묶어서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자, 여기서 이제 MZ 세대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 아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사실 이런 면 때문에 MZ 세대보다는 오히려 50대에도 주목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MZ 세대가 2030이 만 18세 이상부터 묶어서 집단 투표가 될 경우에 그 파괴력은 엄청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워낙 2030 표심을 잡겠다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0대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상황. 그건 물론 이준석 매직, 이준석 마법 효과도 있겠지만은 20대는 탈이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이익이 중요하다. 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20대와 30대는 다르다. 또 20대 남자와 20대도 여성도 다르고 20, 30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0대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거예요.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비슷하죠. 예. 30대가. 자, 그리고 이 35.7 윤석열 후보 36.3만 보면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비율도 적지 않다는 예. 거예요. 근데 M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7%로 더 앞서고 있죠. 이건 무슨 예. 이야기냐. 20대는 주로 이념이 아닌 이익이라면 30대는 그래도 명분에 꼬리표가 달려있는 이념 성격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20대, 30대는 달라질 수 있고 30대에서는 좀 더 팽팽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20대에서 윤석열 후보는 더 차이를 벌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20대에 이 남자는 잡았는데 예. 이대녀가 안 잡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무엇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삐그덕한 것. 예. 바로 이 부분이 20대 표심에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 30대에는 이재명 후보는 MBS 조사를 보면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잖아요. 예. 그래도 살짝 진보 성격이 있고 20대는 살짝 보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럼 30대에서 더 힘을 내야 되는 분전을 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죠. 그러니까 20대의 윤석열, 30대의 이재명.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2030이 팽팽하게 또 갈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연령대는 역시 50대가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50대 지지도도 저희가 네. 준비를 해봤는데 두 결과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항상 소장님께서 50대가 큰 변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그러니까요.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아직 뭐 단정적으로 우리가 예.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50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5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50대도 50대 후반은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50대를 더 잡을 수 있었다면, 확보할 수 있다면 윤석열 후보는 더 차이를 벌려갈 수 있는데 예. 오히려 추격을 허용하고 팽팽한 접전이 되는 것은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가 50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발 관련된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공약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표심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는 50대 가정주부층은 대부분의 50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50대의 가정주부층도 존중받을 수 있다. 이건 이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념이 아닌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30대, 40대, 50대 당신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가정주부들의 힘, 어머니의 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당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그걸 강조할 때 50대 표심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여성 표심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20대, 30대가 답이 아니라 50대가 답일 수 있는 거죠. 후보자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관련 지지도도 볼 건데요. 이번 대선에서 유독 또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 바로 호남 표심을 좀 네.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호남이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70%의 지지율 받고 있습니다.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12%포인트 MBS 결과로 보면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번만큼은 호남에서 목표 득표율을 30%까지 그렇죠. 잡으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글쎄 호남의 평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호남에 공들이게 하는 거 효과적입니다. 윤석열 후보 뭐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전략적이고, 예.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무등산에까지 올라갔죠. 예. 이윤지 아나운서 무등산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예. 무등산 수박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신안까지도 갔거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 이거 효과적입니다. 예. 네, 효과적인데 이번 대선은 누룽지 대선입니다. 내가 표를 안 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호남에 공을 들이는 건 분명히 호남은 아니더라도 수도권 다른 지역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효과를 볼 건데, 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두 가지를 유심히 보시면,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공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한국갤럽조사 내려갔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이고 호남표가 안 들어와요. 아이고 고심입니다. 고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MBS 조사 보면은 다시 7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예. 또 결집을 하는 겁니다. 음. 또 결집을 하는 거예요. 친문 지지층이 결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선거는 정말 내줄 듯 하면서도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번 대선의 특징. 끝까지 가까워지잖아요. 끝까지 차이를 벌리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호남 민심,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20% 이상 득표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다른 대선 후보보다는 보수 후보로서 더 많이 득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20% 돌파하기 득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30%를 TK 지역에서 40% 이상을 이 PK에서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벽을 돌파하기가, 지역주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이번 대선은 너무나도 치열한 피 튀기는 정말 사생결단에 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색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지만 목표 수치에 도달하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거죠. 예, 과연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외치는 지역구도 타파가 과연 가능할지도 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살짝 언급했던 단일화 관련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야권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가 철회를 하면서 지금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 제안 철회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물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 지금 60.9%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네. 이 결과를 봤을 때는 국민들이 딱히 뭐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아니죠. 보십니까? 자, 단일화가 무산됐지만 이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해서 선거 판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단일화 철회가 어느 후보에게 그래도 유리하겠느냐? 이재명 후보가 16.4%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판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응답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게 무산되니까 오히려 그대로 이렇게 다자 대결 구도로 간다면은 이재명 후보 쪽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것 예.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 이슈폴폴을 통해서 이은지 아나운서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치권에서 누군가와 너무 적대시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중간을 잘 지켜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름 세 글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다 보면은 자칫 이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이 MZ세대나 또는 여성이나 중도층에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예. 그것 자체로서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아름다운 단일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더 열어두고 더 협력하고 더 포용하는 것이 어떻게든 유권자들은 아, 그릇이 크다. 이슈폴폴 같아.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효과를 노린다면 적어도 어떻게 지금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일단락이 되느냐. 예. 더 효능감이 있게, 예. 더 지지율에 도움이 되게 그것이 윤석열 후보 쪽이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더 노력하느냐. 이게 선거 결과에 굉장히 미미할지는 모르지만 예. 그 미미한 결과가 그 미미한 나비 효과가 선거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주말에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談判 가능성들이 전망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